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며 지금의 나이가 약간 애매하지만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60살부터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나이를 먹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60살이 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되기도 하고 더 행복해질지 아니면 불행해질지 자식들이 더 잘 될지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일상이 설레거나 기대되는 순간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쓸데없는 희망을 갖지 말라는 말을 자주 내뱉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 어려웠던 삶을 살다 보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자식을 내게 친인척에 맡기고 사라지기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이 떠오르자 그런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이곳에서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들이 많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곤 했어요. 진짜로 그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보이면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나는 것을 알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저금처럼 생활한 적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저는 독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제 위에 언니 둘, 그리고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살면서 정말 자신이 차별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니도 동생도 싫어했고 가족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 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결심한 제게 엄마는 매일 같이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거나 결혼하든가. 거기까지 알겠지? 괜히 대학이니 뭐시니 하는 소리는 안 듣고 돈을 벌던가 남의 집에 카드빚을 타려던지 하고 점원이는 거기서 제 맘대로 할 거라니까 그랬죠. 엄마, 제가 할 거야. 대학에 가려고 윗대론 이런 말들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도 했지만 함께 따뜻한 대화도 나눴어요. 엄마는 그런 나를 보고 부들부들 떨며 하여간 처녀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한다 말이해. 대체 누구한테 이달마 1,000원이 다를까? 당신은 미가슴에 대해 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할까? 나도 대학 가고 싶다. 우리가 대학 안 갔다고 서로 당신은 대학 가면 안 된다 말하는 법은 없잖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당신이 우리 집에 이런 적이 있다면 아빠가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내일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대학에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대학을 다녀오면 뭘 할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어 공부도 못하겠다고 하다니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대학에 가자고 떼쓰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랬습니다. 대학에 가려고 윗대론 이런 말들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도 했지만 함께 따뜻한 대화도 나눴어요. 솔직히 그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내 장래 희망을 적으면 가능하면 연기 일하고 또는 없음 일하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일이 싫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가 봅니다. 어머니 말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고 취직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제 선택은 결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여서 기쁨으로 시작됐고 젊어서의 여건이 좋아 여러 곳에서 좋은 선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보며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린 현우를 영업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데려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좋은 집에 보내준다면 좋겠다며 거래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진짜로 격리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었던 고교 친구는 먼저 일을 얻어서 공장 기숙사에 사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끔찍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며 휴일에 동네에 나와서 나를 만났을 때 도망치고 싶다고 했어요. 감옥 같아서 진짜로 하루 몇 번 튀어나간다는 건 몰라요.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감옥 같아요. 나도 시집에 가면 얼마나 좋으련지, 왜 공장에 나를 집어넣었는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울어댔습니다. 친구를 보며 차라리 돈을 벌기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에 가는 게 나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지 않기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서도 다시 생각해보니 결국은 나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집에서 엄마를 도와 가사를 돕고 몇 번은 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솔직히 만나는 모든 남자들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20살이지만 30대 남자가 접근해와서 결혼 제안을 한 적도 있었고 15살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머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결혼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팔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말했어요. 제 나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35살도 아직 어린데 너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해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제 발에 얼마나 돈이 드는 집에서 제 말을 들었어요. 그 남자와 함께하는 여자들이 줄을 서서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한 번 더 만나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본 적 없이 연령과 외모만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족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게 말해서 기가 막혔어요. 엄마야,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가족들의 생각을 염려해? 지금 너무 부잣집같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가족 생각해서 나를 그 새끼한테 시집 보내려는 거야? 나는 뭐 가족아 아니야 남이야 하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결국 부자인 그 남자는 제가 약속을 파토내서 날려버리고 그 뒤로 몇 번 선을 더 봤습니다. 엄마도 미안했는지 30살 없는 남자는 안 데려오겠다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4번쯤 봤을려나 28살이라는 남자와 선을 보게 됐습니다. 집안도 괜찮다고 하고 사진을 보니 외모도 괜찮더군요. 솔직히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는 2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을 본 이후 처음이었죠. 남자가 젊어서 그런지 뭐랄까 선이 아니라 데이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일상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면에도 관심이 많지만 연예인 가십거리 얘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될 때는 해외여행도 간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갔다 왔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뭐랄까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옷도 멋들어지게 입은 그 사람을 보니 제가 그 사람 인생에 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까지 여러 번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거나 집안일에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 몰두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뭔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에 굳이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콩깍지 중에서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단지 그 사람의 삶이 부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과 몇 차례 뵌 뒤 우리 둘 모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 손을 가볍게 스쳐보다가 잡기 시작했고 우리는 함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 처음 본 관계지만 나는 이 연애의 감정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어.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더 오래 느끼고 싶어. 그러나 결혼하면 그런 감정이 금방 사라질 것 같아. 너만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고 우리 먼저 연애부터 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나에겐 아직 결혼은 살짝 부담스럽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오빠가 괜찮으면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연애는 처음입니다. 오빠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갈게요. 연애를 꼭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기로 했고 서로의 부모님에게 당분간 선을 보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연인 사이로 사는 것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선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곧 결혼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건 우리 두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잘 맞는 것을 보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을 만날수록 더 마음에 들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목적이 아닌 연애로 시작했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엄마는 계속 선을 요구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계속 엄마의 얘기를 듣지 않는 척하다 결국 그 사람과 사귀기로 했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그 사람과의 결혼 가능성을 봤는지 알지 못한 척 해주었고 그렇게 2년 정도 그 사람과 사귀었어요. 만나면서 싸운 적도 없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정확히 생리 일정이 되어서 소식이 없어서 조심스런 마음이 들어서요. 남자친구도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떴을 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낳은 것 같아 하고 테스트기를 내밀었더니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정말 믿기지 않아? 두 줄이 맞나? 아니, 왜 내가 임신한 거지? 이전까지 안 됐잖아. 나도 이해 못해. 왜 날 물어? 뒤처리는 오빠가 잘 해야지. 나도 태어나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알았어. 일단 좀 시간을 줘 하고 집에 갔대.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아득해졌어. 결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대로 헤어지면 아이를 낳아야 할까? 지워야 할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3일 뒤 연락해와서 결혼하자.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하더군.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 받는 게 많아서 천천히 하자고 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사를 하자는 부모님 말에 임신 5개월 차 여자친구와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식 전날 고백을 했어. 사실 나는 33세야. 미안해, 속였어. 일에 속았어.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어. 처음 만났을 때 25세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나이를 속였고 11살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9살이 많았어. 정말 놀랐어.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11살이지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지금서야 어떻게 해야 할까? 9살 때 그냥 말해야 했을 텐데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었어. 결혼한 관계인데 말을 해야 하는데 혹시 다시 나를 속일까봐 무섭다. 그럼 배 속의 아이는 어떡할까? 그래서 걱정하며 애기를 부르기 시작했어. 남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말해야겠지? 우리는 연인에서 부부가 되었고 신혼의 시간조차 없이 바로 육아가 시작됐어. 솔직히 결혼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남편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은 작은 소기업 공장이었고 직원도 6명 뿐이었어. 아버지의 사업 정리를 도와야 했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 시어머니는 일을 좋아해서 돈을 다 쓰고 다닐 뿐이었고 육아를 도와줄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 마침내 나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처음 경험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애를 키우다 보니 잘 되더라고. 그래서 100일 잔치와 돌잔치도 하면서 아이가 혼자 걷고 있을 때 저는 더 바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둘째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9살부터 시작해야지. 3살 즈음에는 좀 초라해. 다른 집들은 이미 둘째까지 낳았는데 우리도 둘째를 낳자. 여보, 둘째가 딸이면 얼마나 좋겠어. 아들이면 키워도 소용없어. 그리고 내가 선을 거니까
아이가 설령 갖고 싶어도 못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둘째를 재촉했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진짜로 갖고 싶어질 때도 있었고 늦기 전에 하지 않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둘째를 낳기로 하고 돌입했지만 둘째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생각도 않았던 때에 첫째가 재채기를 하며 찾아왔는데 둘째는 5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술하거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이를 더 원하니까 그 정도가 되기 싫어서 준비를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별말 없었는데 남편만 잡고 타격을 주면서 몇 번 시도해봤지만 둘째는 잘 안 생겼어요. 그런데 5살 정도 될 때 우리 부부에게 둘째가 찾아왔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둘을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둘째에 대해 말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저희 집에는 도우미 이모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날 이모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했고 미용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바빴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에 남편이 전화를 하고 왔는데 급하게 가지 않으면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애들을 데리러 가는 대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거절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더니 남편이 혼자 혼란스러워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라 남편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보았지만 남편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자로서 처음인 것이 좀 이상했죠. 저는 휴대폰을 써본 적도 없어서 작동 방법도 몰랐고 남편의 여자 관계에 대해 의심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의 표정이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도 있는데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도 아닌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했지만 의심을 그냥 내비쳤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아이란 생각이었고 의심을 떨쳤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던 차에 아이를 등에 업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처음에 그 차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차야 라며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 하나의 여자가 옆에 타 있었고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얼음처럼 얼어붙었어요. 그나들이 자꾸 아빠한테 다가가려 했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주었고 아이는 운전석 문을 두들기며 아빠 아빠라고 소리쳤어요. 그 안에 있는 남편은 아이를 보고 창문을 조금 열며 승준아 엄마한테 라고 시큰하게 소리쳤어요. 지금 저는 아버지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남편이 나를 미련하게 쳐다보다가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나자 아들이 제게 뛰어와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돈을 탈라는 것이거나 다른 이유가 없으면 모른 척하지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결혼 생활 중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나야, 넌 왜 애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니? 아빠가 바람난 걸 자랑한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니?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남편을 설득해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야. 탐장 같은 용기 없는 애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이야. 오히려 나를 호통치는 거지? 정말 기가 막혔어. 잡으려면 자기 자식을 잡아야지. 왜 날 큰 소리로 쳐? 잘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대답도 못하고 그 집을 나왔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었어. 바람난 남편은 제가 그 현장을 밝힌 이후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 시댁에 연락을 몇 번 해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다는 말뿐이었어.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과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요점은 남편을 숨기는 것이었어. 비록 비슷한 것 같았지만 갑자기 연락 없이 가보니 시댁에 남편이 없었고 시어머니의 얼굴도 미쳐가는 듯한 모습을 보니 정말로 연락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은 남편의 명의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살다가 우리를 내쫓아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억울함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이게 공평한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아직 부부 사이이고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승주는 조만간 학교에 다니고 승민은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데 신경 써야 한다며 잔소리를 합니다. 어떻게든 제 아들을 찾아내야겠다며 제가 떠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겠지만 집에서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몰아내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나는 날 300만 원을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실제로 결혼 서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시댁에서 뭘 하든지 제게 신경 쓰게 해준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약 1년이 다 돼가던 그 무렵이었어요. 정말로 원망스럽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은 캄캄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길바닥에 나앉지는 못했고 일단 아이들을 키우려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따뜻한 환영은 받지 못했고 제가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용실을 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기를 부탁했어요. 아이들의 돌봄까지 해주시는데 공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밥값 정도는 내겠다는 생각으로 매달 15만 원을 친정에 드렸고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작은 미용실을 열기 위해 발품을 팔아봤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난 어느 날 작은 골목의 미용실을 오픈할 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곳 안에는 작은 방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죠. 거기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겁이 많아서 첫 손님이 왔을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나요. 동네에 새로운 미용실이 열린다는 소식이 퍼지자 할머니들도 오시고 남자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급하게 옆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달려와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미용을 거절하고 그냥 보내보았어요. 그럼 감사했다며 주스를 주고 가는 손님도 있었고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걸 알아서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미용실에 와서 3가지 반찬은 있어야 하지 않아 라며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 동네에서 모두 함께 반찬을 만들었는데 매일 머리도 예쁘게 말아주시고 파마가 풀리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른들이 모여서 반찬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운이 좋게도 제해주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작은 아이가 있어서 일이 어려울 때도 동네 분들이 막내를 돌봐주셔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거의 10년 넘게 미용실을 하였는데 작은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자라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타고 큰 가게를 찾게 되었는데 저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제게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좋은 사람들은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렇게 만난 사람이 현재의 남편이에요. 나이는 다 되어가는데 노총각이 쌍자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는 40이 지나고 혼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연애를 할까 생각했었어요. 애들을 키우느라 제가 힘들 때였는데 혼자 세트 텍스트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애 못하고 살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생각도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해 주셔서 만남이 있었고 그 사람과 몇 번 만나서 연인이 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연애가 이런 건지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과거를 모두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 바보야. 그럼 이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했어요. 남자가 바람 피워 헤어졌으면 받을 건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하고 저를 동사무소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이혼이 된 거였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만큼 강제 이혼당한 것 같았어요. 결국 이혼자가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너도 좋은 게 아니겠다. 왜 내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라고 하면서 사정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연락이 되건 안 되건 죽건 살건 상관없이 나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혼 후 위자료라도 받고 싶어서 연락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워서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첫 남편과 이혼한 후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아이가 있음에도 그 사람은 저와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7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가 과감히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우리 부부의 얘기를 묻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랜 시간 함께한 결혼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졌지만 아직도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사랑이 결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빛나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자랐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건물 사업도 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말이죠. 남편이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형님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파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청소부 둘과 경비원 한 명이 있는데 그중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르면 해결될 문제지. 아닌데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 경비원은 형편이 좋지 않은 것도 알고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만약 내가 그를 해고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남편은 내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는 성격이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날은 힘들었지만 경비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비 아저씨와 통화를 하고 상황을 듣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 저기 아저씨를 그대로 두는 게 어려운 거지? 하고 물어보면 그것이 사실 형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형님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삶은 정말 이상하다. 나는 무엇이 진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쉽지 않고 어려운데 회사 사람들도 불편해 보인다. 아저씨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난처하다. 정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19살처럼 어리둥절해지는구나. 하지만 남편은 단호한 듯 심정을 굳힌 것 같았고 어느 날 차를 타면서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보, 여기서 좀 기다려봐.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해 놓아야지 하고 나를 차에 내려놓고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 그러더니 한동안 밖으로 나오질 않네.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남편의 팔꿈치를 잡고 회장님, 살려주세요. 제가 자르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 혹시 노숙자가 돼요? 또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라도 짓고 살아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 그 경비원이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 확실해. 비슷한 사람이라 그런가 싶어 명찰을 확인했는데 이름이 맞았어. 너무 놀랐고 차를 타고 내리고 남편과 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 남편은 제겐 왜 그런 말투로 나왔을까라며 차 안에서 저를 내려주려는 순간 갑자기 미경아라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격이 뭐니? 이렇게 도피하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이야. 양심도 없는 놈이야? 이게 무슨 짓이니?
하며 멱살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울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분해서 얼굴이 억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깨에 없애줘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보며 너 이 검을 사모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 너는 불편한 걸 보면서도 나를 차마 제대로 말 못하는 거니?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해 보일 거고 그건 내 덕이야. 내가 너랑 결혼 안 했다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듣고 있었을 거라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부자 남편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들키지 마. 지금 내 눈앞에 너 같은 놈이 있어서 진짜 질려. 걔나 고아도 못한 놈이야? 당신은 바로 물어쳐라. 남편은 내가 화났을 때 곁에 있었고 나를 지지해 주었어. 결정을 내리자마자 전 남편을 끌었어. 더 놀란 것은 그 사람을 자른 후에 그 사람이 개건물에 사무실이 몇 개나 띄어 있는데 70세가 넘는 노인들이 젊은 여직원들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대.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은 여직원이 경찰 불러서 소동까지 벌인 적도 있대. 그 이야기를 듣자 남편도 곤란해했어. 사람이 숲을 보고 않지 나무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사람 불쌍하다 생각한 내용이 이해 안 되었어. 하지만 전 남편을 자른 후로 우리 부부는 그 사람 얘기는 안 했어. 내가 버려져도 그 사람의 삶은 모르지만 사업이 좋았던 사람이 경비원이 된 건 꽤 안타까워.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면 거짓말이겠지?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고 분명히 여자 때문에 망쳤을 거라고 장담한다. 그때 남편을 너무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그 사람이 말한 대로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강제 이혼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 인생의 한 부분을 쓰레기통으로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생은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슬픔도 많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지나고 이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잘 살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